여기서는 주 목적이 이제 예측을 위한 거거든요. 이 분류가 잘 되는 모델을 만지고 잘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분류해내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 통계량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폴트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옵션을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되고,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한 뭐 이런 거 결합 그래프 같은 거는 그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기 나머지는 뭐 필요하면 하는 통계치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저 F1과 저 X1의 그 식을 갖다가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저 개수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표준화 개수가 나오고, 이 개수 자체를 이제 또 피셔가 제시한 방법에서 약간 보정을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F1을 만드는 방법이 F1, F2 판별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판별 분석의 가장 핵심은 저 F1, F2 같은 저 판별 함수를 잘 만들어야 돼, 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몇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고, 그 중간 통계치들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선택해 보면 좀 더 많은 통계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일단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모든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이것밖에 없어요. 사전 확률에 대한 것과. 그래서 이렇게 쭉 수행을 하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 루틴은 판별 분석 요 알고리즘은 스탯에 있는 것과 얘가 완전 똑같아요. 100%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SPS가 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똑같은 알고리즘을 UI를 여기에만 쓰고 SPS 쓰고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똑같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는 그러니까 따라서 똑같은데 이제 옵션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분류 모델의 가장 중요한 역할한 게 꽃받침의 길이가 제일 중요하더라. 꽃받침의 길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꽃받침의 폭, 그러니까 사실은 꽃잎의 크기보다는 이 꽃 밑에를 받치고 있는 이 받침의 길이가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통계치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게 분류에 대한 정확도, 이게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니 분류 처리 요약. 비율이 왜 안 나와? 잠깐만. 결과 뭐 옵션을 안 줘서 안 나왔나? 분류된 결과가 안 나오네. 옵션을 줘야지 되나 봐요. 거기에 분류 결과가 어디 나오더라? 잠깐만요. 여기 아까 통계에서 분류 요약 테이블 누르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약 테이블? 네. 요약 테이블? 네. 분류, 교차표, 한번 요약 테이블을 눌러서 분류 결과, 여기. 요거는 이제 교차표 바깥에 모델 바깥에 교차표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빈도하고 퍼센트가 나오죠. 지금은 뭐 거의 세토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분류를 제대로 한 거고, 버지칼라 같은 경우 버지니아하고 버지칼라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각각이 뭐 96%, 98%의 정확도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워낙이 뚜렷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잘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아까 이게 F1이고 함수 아니고 이게 F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변수 대신에 저 F1, F2를 만들어낸 거예요. F1과 F2를 만들어서 이 F1, F2 가지고 세 개 점들을 찍어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요 F1과 F2를 만드는 식에 대한 요 개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1은 요거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준화 개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값들을 표준화시킨 숫자에다가 이게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회귀 분석에서도 비표준화 개수일 때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게 있는데 얘를 각각의 변수를 다 각각의 변수 자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진 그러한 이 표준화 변수들을 가지고 하면 절편이 없어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이거에다가 얘를 곱해서 또 더하기를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고 이렇게 되면 F1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식을 굳이 따지면 이제 F1은 저기 저 숫자 곱하기 요 변수 x1 플러스 또 이렇게 x2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건데 요 x가 그냥 x가 아니라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zx1이라고 뜻이에요. 원래 있던 x를 표준화시키는 거 zx1, zx2.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어떤 거는 길이고 어떤 거는 체중이고 어떤 건 속도고 이렇게 되면 표준화를 안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표준화시킨 변수들을 가지고 앞에 계수를 해서 이 F1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 F1의 가장 초점은 그렇게 만든 F1과 이제 여기는 지금 두 개를 만든 거야. 그래서 F1과 F2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세 가지 점을 가장 잘 구분해 주게. 이게 세토사는 거의 완전히 다 분리가 되고 이 버지컬러, 버지니카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 F1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F1의 기여도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항상 판별 분석에는 F1 첫 번째 함수가 가장 이 설명력이 큰 부분을 이제 먼저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거는 첫 번째가 못하는 부분을 약간 보조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그 차이가 여기는 결과를 보면 여기 거의 첫 번째가 90 여기 보시면 거의 99.1%예요. 첫 번째 함수가 99.1%.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써도 다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0.9%를 두 번째 함수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데이터가 워낙 전형적인 상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보면 판별 함수의 숫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아까 교재에 설명드렸죠. 판별 함수의 숫자는 집단의 숫자 마이너스 1과 판별 변수의 숫자 중에서 작은 쪽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은 3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판별 함수는 2개 아니면 1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델러는 지금 2개를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2개 아니면 1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제에도 적용을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 만들어진 모델이고 요 그림, 여기 있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그림이 판별 분석을 나타내는 함수야. 그래서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잖아요. 이 x축, y축에다가 이렇게 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는 집단이 3개잖아요. 지금 3개를 구분하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경계점을. 그래서 요거 나중에 보시면 판별함수 말고 요거를 PC의 분류함수라고 얘기해요. PC의 분류함수. 아예 이런 직선을 만들어줘 아예. 그래서 원래 판별함수보다 이 집단 구분할 때는 PC의 분류 함수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좀 편해. 본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잘 보셔서 얘만 보더라도 이 모델은 판별함수를 가지고 판별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분된 거는 우리가 분류 분석에 대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 분석 노드를 이용하는 거. 분석 노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 성능 평가를 했죠. 그리고 요거 일치도 교차표나 성능 평가. 근데 일치도 교차표는 아까 봤으니까 사실은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성능 평가에서 이렇게 쭉 하면 분류 정확도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 성능 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각 범주별 정확도를 학습한 관측치의 숫자를 감안해서 쟤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얘는 지금 똑같잖아요. 50개를 학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확도가 높은 거가 성능이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아까 세토사가 가장 잘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1.099가 되는 거고 숫자가 얘하고 얘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 범주의 일종의 분류 성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거는 거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세 개를 잘 구분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평가하는 거는 지금 아까 그 150개 데이터가 갖고 다시 평가를 한 건가요? 아 그렇죠. 얘는 지금 파티션을 안 한 거죠. 데이터 자체를 똑같은 거 가지고 한 거고 데이터가 많으면 당연히 여기다가 파티션해서 원래는 모델에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평가에 왜곡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파티션을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150개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굳이 한 다음에 여기 파티션해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또 교차표는 아까 안에 보던 건데 그거를 바깥에서 그릴 때는 실측값과 예측값, 실측값을 행으로 예측값을 열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행 퍼센트를 출력해줘. 행하고 합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펼쳐보던 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게 분리 정확도라고 하죠. 범주 분리 정확도.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는 98%쯤 되는데 각 범주별 분리 정확도를 보면 세토사가 100%, 버지칼라가 96%, 버지니카가 98%인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여기 만약에 행 퍼센트 빼놓고 10%를 구하면 10%를 행 대신에 열을 구하면 얘는 뭐라고 했죠? 재현율? 리콜? 프리시전하고 리콜하고 프리시전은 실제 남자를 실제 세토사를 모델이 얼마나 세토사를 잘 맞추느냐 이게 프리시전이에요. 근데 리콜은 뭐냐면 모델이 세토사라고 얘기한 것 중에 실제 세토사가 얼마큼 있느냐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약간. 그래서 얘는 리콜은 얘는 아까 100% 똑같고 얘는 프리시전과 리콜이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지니카는 리콜이 조금 차이가 나죠. 아까 98%였는데 얘가 좀 떨어져요. 97%, 16%.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콜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도 같은 모양은 리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부도 모형이 알람을 주는 거잖아. 얘는 진짜 부도 날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사실 부도 난다고 알람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도를 예측한 것 중에 실제 부도가 얼마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부도를 모델이 얼마큼 정확히 부도를 예측해 주느냐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그러니까 폴스 알람이 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생기면 리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모델을 적용할 좋은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공항의 해킹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든지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가 이게 폴스 알람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쪽에는 리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알람이 울려서 뭔가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 퍼센트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퍼센트를 구할 때 목적은 여러 개 모델 비교할 때예요. 얘는 지금 한 개니까 상관이 없고 두 개 모델을 가지고 야 어떤 모델이 좋아?
두 모델이 뭐가 좋냐는 걸 비교할 때 기준이 정확도 갖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범주 정확도 가지고 전체 정확도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범주 정확도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범주의 리콜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아까 거기 그 교차표에서 지금 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데이터 행위 원래 데이터 원래 실측치 값이고 그다음에 모델된 열은 열이 모델에 의해서 예측한 값. 근데 이거 행렬을 뒤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우리는 옆으로 보는 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리콜을 보려면 이게 세로로 가야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보는 게 해서 보통 이쪽에다가 실측지를 넣고 저쪽에다가 예측치를 넣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맞아 그러는 거고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빈도는 안 바뀌죠. 빈도는 안 바뀌는데 2%가 이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가 100이 되는 퍼센트고 아까 거는 이렇게가 100이 되는 퍼센트가 됩니다. 이 외용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적용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행은 이렇게가 100이 되는 퍼센트고 열은 이렇게가 100이 되는 퍼센트. 그래서 여기는 얘는 똑같은데 얘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 약 96%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버지니 칼라로 예측한 것 중에 97.9%가 실제 버진 칼라였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죠.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버스 알람을 고려한다면 이 퍼센트가 중요한 거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거고 똑같이 얘를 한번 저기에 적용해 보세요. 요 뒤에 요 두 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거나 요거 한번. 첫 번째 예제는 이게 건설업체 부도 데이터예요. 건설업체 부도 데이터.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이 판별 분석을 가지고 부도 모형 만들 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건실한 기업과 건설업체 30개 기업의 건실 부실 기업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과 부채 비율, 순이익 주가 비율, 현금 흐름 요것과 판별 분석을 적용하는 예제고 두 번째는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 차하고 이 일본 차, 유럽 차는 좀 차이가 나죠.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뭐.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 미국 차가 원래 무식하게 크고 튼튼하고 뭐 이런 거였고 유럽 차가 조금 작고 뭐 그렇게 하고 일본 차가 약간 좀 뭐라고나 좀 중간 정도. 그래서 이 차종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이 두 가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거는 선형 판별 분석만 해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선형 판별도 역시 분류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방법과 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여기까지 시간이 되면 실전 데이터까지 한번 살펴보고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함수가 아까 같은 경우 두 개가 나왔는데 예. 이제 저는 그 한 개 맨
높은 것만 사용하고 이제 뭔가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두 개를 조합해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두 개를 조합해서 결과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두 개를 조합해야지 결과를 내죠. 조합한다는 게 솔직히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얘를 하는 건지 저는 그냥 함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네들 조합해서 뭔가 분류 결과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함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면은 그냥 예. 그거 하나 갖고 판별 점수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분류를 하면 되는데 예. 함수가 두 개가 나오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중간에 계산되는 식이 중간 관리가 나오나?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가 확률 값인데 여기 보시면 중심값이 나오잖아요. 네. 중심값. 그래서 원래 있던 어쨌든 4개 변수를 2개 차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이제 F1, F2로. 예. 그래서 F1 여기가 F1이 있고 이게 이제 F2가 있어서 여기 아까 점들을 찍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찍혀 있고 이게 세토사가 이쪽에 찍혀져 있고 머지칼라하고 저 뭐야 머지칼라 버지니카 예. 얘가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예. 섞여져 있는데 요거의 중심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중심값 이렇게. 예. 그럼 중심값에 요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F1 좌표하고 F2 좌표가 나오죠. 여기. 예. 그러면 그 중심값의 좌표가 이거예요. 중심. 그래서 예. 세토사는 F1 값이 이게 가운데가 표준화를 시키기 때문에 예. 여기가 0이에요. 0. 여기가 0이 이렇게 전체 중심이 0이 될 거예요.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값들이 구해지면 자 우리가 요 값을 가지고 결국 모델에는 이 중심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새로운 값과 얘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 예.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럼 거리를 몇 개를 구해요? 3개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네, 세토사의 중심점과의 거리, 그 다음에 버지칼라의 중심점과의 거리, 버지니카와의 중심점의 거리. 그래서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쪽으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셔가 제시한 게 영역도를 어떻게 그리는데 얘는 좀 그리기가 좀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이쪽 집단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나? 그래서 요게 피쉬의 함수예요. 분류함수. 예, 피쉬의 분류함수. 그래서 이 피쉬의 분류함수는 식을 집단이 3개면 3개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예 요쪽 영역은 다 이쪽 1이다, 얘는 2다, 얘는 3이다 이렇게 아예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중심점으로부터 얼마큼 가깝냐.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있던 데이터 우리가 그냥 우리 분집 분석만 생각해 보세요. 분집 분석은 원래 주어진 x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중심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 이제 분집 분석 설명 아직 안 드렸지. 분집 분석 이제 나중에 배워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근데 얘는 그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어쨌든 어떤 이 세 가지 종 1, 2, 3으로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버지니카,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칼라 이 세 가지 종류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변수로부터. 근데 그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 선형결합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얘 이름 자체가 선형判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결합을 만들어서 선형결합을 이용을 해서 원래 주어진 4차원상의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소해서 데이터를 이제 좌표를 해보고 그 좌표상에서 이제 집단의 중심점들을 찾고 그 중심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얘는 거의 100% 잘 분리했고 얘가 좀 약간 섞여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웃풋을 그냥 몽땅 다 표시하고 출력하라고 그러면 얘가 계산할 수 있는 아웃풋을 다 출력해줘요. 지금 아마 얘 요약값 표시해서 여기 출력이 됐을 거예요. 실제 모양새는 다른 데이터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그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분리 모델 해왔던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보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계속 해보는 거야. 뭐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검진 데이터 같은 거 계속 해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기존에 우리가 얘 갖고 로지스틱 회기도 해봤고 분리 모델 할 때 그다음에 신경망도 해봤고 트리도 해봤고 쭉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LDA는 어떻게 또 다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비교를 해보면 이 알고리즘의 이제 특징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있는 데이터는 네. 이게 어떤 걸 목표값으로 설정할지 이런 것 설명은 어떻게 나와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이쪽에 보면 목표값 어떤 거였지? 예, 조금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설명이 좀 불확실한 게 있고 그거는 뭐 올리는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주느냐에 딸린 건데요. 어떤 때는 이게 잘 모르면 이제 분석했던 커널 쪽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보면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난 학기나 전전 학기 때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 때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그러니까 보통 기말고사로 그걸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데이터 가지고 모델을 한번 기존에 배워왔던 데이터를 쭉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고 해석해 봐라 라는 거였고
그게 잘 없는 분은 그럼 캡을 해서 뒤져갖고 좀 흥미로운 데이터를 찾고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계속 다룬 데이터 말고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들을 쭉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합하는 뜻에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는 게 기말과세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로 제출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이 뭐 종이 그거 다 적으셨어요? 사인 어디까지 하셨어요? 네, 안 하신 분 드리고 사인했어요. 그래서 대신해 주는 건 어쩔 수 없죠. 대신해 주는 건 할 수 없지. 네, 나머지는 뭐 이 수업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검진 데이터 갖고 살펴봤는데 검진 데이터 갖고 분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변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모델이 굉장히 큰 숫자에 한 변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판별 식이 딱 한 개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 가지고 그냥 거의 뭐 다 설명했어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진 거고. 하여튼 판별 분석의 최대 단점은 X가 다 연속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주형 X가 써지질 않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교수님 이번에 그 건강이 건강검 없네. 잠깐 뒤에 잠깐만. 한 분이 안 하셨는데 누가 안 하셨나? 이게 자연스럽게 출석부가 됐네. 14분인데 지금 13분. 그래? 한 명이 없는데. 자, 일단 출석에서 아까 체크 먼저 드릴게요. 이거 10월 1일.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왜 안 돼? 박희주 안 오셨어요? 손정일 오셨고. 이거 안 되지? 신동욱 네. 왜 이러지 이거? 조한결 씨. 이상하네. 데이터 있어? 최수환 씨. 네. 두 번씩 해야 되네. 희한하네. 자동차 좀 있어. 이현숙 씨. 자동차 이거 있어? 데이터가 안 바뀌네. 이제 데이터 이상하네. 데이터 다 있어? 예. 그러면 열쇠는 통째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일단 좀 이따 이렇게 해서 목표였는데 목표가 해놔야 되는데 이게 상품 모델 가지고 있을 때 예. 어떤 거뭐 많이 해놓고 있다라는 거를 예.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는 두 개. 전에 했던 거 예. 했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려면 두 개 모델을 연결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예. 노란색 두 개를 광속 똑같은 데이터니까 노란색 데이터를 두 개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 똑같이 판별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
오각형을 하나 더 써서 모델하면 광선 노드가 2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전에 또 브레스트 캔서 가지고 로지스틱 회기 돌린 거하고 비교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브레스트 캔서가 XLS인가? 네. 제가 XLS로 드렸죠? 네. 엑셀 파일. XLS. 네. 이게 세 종류의 두 종류였나 이게 어쨌든 좀 대표적으로 얘가 연속형 주체가 있는 거고 여기에 그 로지스틱 모델 돌린 거 그냥 디폴트로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똑같은 상황에다가 알고리즘을 바꾸시는 거예요. 판별 문서로 바꾸시고 그래서 얘도 그냥 디폴트로 그냥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시면 옵션 조정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2개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2개 모델을 이제 비교해야 되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파티션을 안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델 비교할 때 나온 걸 따려면 원래 파티션을 여기다 하나 더 해줘야 되죠. 파티션 정도. 네, 이제 그렇게 했다고 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비교를 하면 돼요. 해서 얘가 지금 이진이잖아요. 이진이니까 이 모델 비교에 얘를 쓰면 훨씬 빠르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분리 정확도만 놓고 보면 이 AUC는 정확도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모델이 더 나은 걸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파티션을 쓰는 이 정도 되는 데이터는 파티션 당연히 해줘야 돼요. 파티션을 이용하시고 이 모델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다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비교가 되는 거는 이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시면 이제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춰주냐 하는 거고요. 테스트 데이터의 0.969, 0.98로. 그러니까 아까 보면 로지스틱기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 만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더 나은 성능이 보이는데 이제 궁극적인 모델링의 목적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테스트 데이터에는 오히려 성능이 이 선형 판별이 훨씬 더 잘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 테스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실제 적용해보고 나중에 또 결과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다 트레이닝 테스트가 우리가 랜덤으로 쪼개긴 했지만 이거 과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일부를 모델링하고 일부를 가지고 피팅 시켜봤는데 모델이 어떤 게 성능이 좋으냐. 그럼 이 경우에는 한별 분석 모델이 더 나옵니다. 근데 둘 다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둘 다 비슷하고 오히려 신경망이나 틀이나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 목적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식별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정확히 식별하는 것도 이게 이제 A인지 B타입인지 M타입인지를 잘 식별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M을 잘 감별해내는 게 목적인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대충 해보면 이게 보시면은
M의 성능이 훨씬 더 좋잖아요. B의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아마 시중에 이 M과 B 타입의 비율에서도 차이가 날 거야. 그것까지 이제 보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유광암인데 유광암이 B 타입, 여기 B하고 M이 실제적으로 보면 B가 훨씬 더 많아요. B가 더 훨씬 더 많고 M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62%, 37%.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진단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적은 거를 잘 식별하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면 분리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M의 정확성 아니면 M의 재현율.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모델링에 필요한 상황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실제 겪은 얘기라서 얘기를 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통풍하고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은 완전히 다르고 치료도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류마티스 환자인데 통풍인 줄 알고 열심히 약만 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풍은 식별하기가 쉬운데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류마티스를 통풍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 이제 진단기기가 굉장히 발전해서 옛날보다는 지금 손지 오진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일 확실히 하는 게 초음파거든요. 초음파. 통풍을 잘 식별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통풍. 특히나 초기에도 잘 식별이 되거든요. 엑스레이나 CT 찍어서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관절 초음파가 비급여야. 그래서 그냥 내가 무릎이 아파서 막 혹은 다친 것 같아서 갔는데 좀 이 사람이 나이가 있어 보이면 그걸 꼭 해보자 그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냥 무릎이 좀 아파서 이 손목하고 여기 발가락 이런 데가 좀 아파갖고 갔는데 그냥 일반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근데 잘 몰랐지. 지금 이것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공부해서 알는 거지. 공부를 하고 얘기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원에 갔다가 이제 진료 의견서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해봤더니 그것도 이제 대학병원도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통풍과 류마티스 최고 뭐하는 교수다 이래갖고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제 모교 중앙대병원의 그 교수가 굉장히 유명하다 해서 갔어요. 동문 할인해준다고 해서 가긴 했는데, 그래서 볼 스캔이라는 것도 찍었어. 볼 스캔은 CT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CT보다 뼈가 잘 나오게 하는 또 CT가 있대. 그거 하나가 거의 뭐 한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동문 할인 한 10만 원 정도 받아갖고 찍었는데, 그래서 일단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참 이 병원의 세계는 한 달 후에 피 검사를 다시 해보자는 거야. 류마티스는 확실히 아니다. 근데 약간 초기 통풍 증세가 보인다는 거야. 이 스캔에서 볼 스캔에서보다는 오히려 초음파에서 나옵니다. 초음파 진단의가 그런 소견을 갖다가 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기 넘어가면 이게 이제 요산이 이렇게 뼈 하단 부분에 쌓인데 발가락에서부터 제일 먼저 그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가락에 초음파를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결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삐죽삐죽한 결정. 근데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요산에 쌓인 결정과 또 다른 이유도 있고, 하여튼 이 질병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의료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오진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했듯이 이 헬스케어야말로 정말 빅데이터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동네
병원에 잘못 가갖고 쓸데없이 거기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일단 증상이 이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약부터 먹으라는 거야. 왜? 이게 이 약은 통풍약이 그렇게 딴 데 영향을 안 준다는. 근데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간에 안 좋다네. 하여튼 그 쓸데없는 약을 먹는 거잖아. 쓸데없는 약을 먹고 쓸데없는 치료를 엄청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까지 종합병원까지 또 하고 그러면 그거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나한테 혼자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의사를 만나는 시간을 또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을 막고 제한된 의료 시설이나 의사들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 최적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엄청 노력을 하고요. 우리보다 지금 뭐 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영국이 엄청난 돈을 투여해 갖고요. 그 인구 코호트라는 거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인의 표본 인구를 뽑아서 샘플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한 1인당 거의 100만 원씩 들여서 유전자를 스캔하겠다는 거야. 대신에 그 돈을 국가에서 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거의 100만 명 지금 목표로 지금 프로젝트가 4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100만 명을 유전자 스캔을 하고 국가에서 돈 내서 해주는 조건 하에 대신 너의 모든 병원 기록과 진료 기록을 내가 쓰겠다 국가에서 XY를 만드는 거야 XY. 그래서 100만 명 정도를 잘 인구비하고 뭐 인구비 연령, 연구, 연령, 성별 뭐 이걸 잘 조합을 해서 100만 명을 뽑아갖고 그 데이터만 확보하면 거의 영국 전 국민의 데이터를 확보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잘 못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그 독일이나 일본이 데이터 모으는데 열을 많이 냈잖아요. 요즘 미국이 이제 데이터 모으는데 엄청 열을 내는데 유럽, 독일하고 독일이야 뭐 독일, 일본은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어느 쪽 영역에 헬스케어 영역. 선생님 지금 그 실제 EMR 데이터 가지고 뭐 어떤 모델이든 해가지고 지금 어떤 진료에 그 참조하고 있는 사례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일단은 치료까지는 둘째치고 연구 영역. 네, 연구 영역에 네, 논문은 진료 없어요. 쪽에는 아직 적응이 진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영구적으로 하다고 해도 그게 이제 표준 진료에 적용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함부로 약을 쓸까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또 통과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건강보험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지금 그 작년부터 그 의료기기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그 시스템이 의료기기 그 진단 보조기기로 보통 2급이나 3급으로 이렇게 등록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 계신 분이 와서 한번 세미나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자문으로 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IBM 입장에서 이 왓슨 같은 게 의료기기로 분리되면 아주 못 팔아요. 예, 의료기기는 아무나 파는 게 아니고 의료기기 판매 허가 있는 사람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의료기기다 의료기기 아니다라는 구분이 뭐냐면 병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이 개선되면 그건 의료기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안 넣고 바깥에서 모델을 만들어 갖고 와서 그냥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해서 예측만 하면 이건 의료기기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팔 수가 있고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CT나 이게 CT 성능이 만약에 이제 치료하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가 성능이 개선되는 방식이면 얘도 의료기기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CT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자체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의료기기로 분리되면 발전시키기가 더 힘들어.
데이터 아무나 못 쓰는 거고 아무나 못 파는 거고. 그래서 왓슨은 지금은 왓슨4 헬스케어 그 안에 들어가면 왓슨4 지노믹이 있고 온콜로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온콜로지. 4대 종양, 간암, 폐암 뭐 이거에 대한 건데 여기는 한국 데이터 안 써요. 한국 데이터 안 쓰고 미국에서 그 웰링턴 호스피탈 어디에서 그 거기 선별해진 논문을 학습하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이 만들어서 한국에는 적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데 한국의 의료법상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몇 개씩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보조기기로 보조기기로 쓰는 거예요. 보조기기로 쓰는 건데 의료기기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IBM. 의료기기 되면 일단 IBM 못 팔잖아요. IBM 베일사이드 못 팔지. 그러면 누가 팔아야 돼? 의료기기 허가업자가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안 쓰고 우리가 만들고 이거 쓰겠다. 그런데 보조기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법 테두리가 되게 까다로운 게 의료예요. 또 그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환자하고 의사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 다른 공간에 있어서 치료하면 안 돼요. 원격 진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격에 있는 의사가 이 근거리에 있는 환자 앞에 있는 의사한테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행위 시행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뭐 소방관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저쪽에서 의사가 지시한 걸 내가 이렇게 처치하면 이거는 불법 의료행위다. 지금 그건 규제 샌드박스에 많이 지금 그 신청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 안 되는데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뭐 그게 문제. 그래서 원래 그 중동 저기 뭐야 중동이 아니라 뭐지 그 송도 신도시에 외국 병원 막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거의 보류가 됐잖아요. 한국에는 원격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미국에 전형한 의사들이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건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재밌는 일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안 되는 거는 다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되는. 아직도 안 됐어요? 그 소프트웨어 여기에다가 제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 한번 다시 설치해 보셔야 돼요. 지웠어요. 예, 지우고 다시 하고 그리고